여기 시설이 아주 좋아요. 무료로 저희가 후원도 받고 그래요. 아, 저기 음료수 같은 거는 여기 1층 카페에서 이게 저희 초등학교 하시는 분. 뭐 샌드위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마치고 우리 같이 내려가서 먹죠, 그냥. 자, 그러면은 그럼 지금부터 한국소통학회 다문화 사회 소통 연구회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호서대학교의 변상규 교수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세션에는 총 3분의 발제자와 또 3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과 친절, 환대와 우대의 정치학을 발표해 주실 군산대학교 오원환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산대 오원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에 이 논문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실 정희철 상지대 정희철 교수님이 현재 지금 앞 세션을 마치고 지금 오고 계십니다.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The role of product design as a marketing communication tool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미국 인디애나 주의 볼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이상원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 논문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한국방송협회 조성동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성동입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 코로나 팬데믹의 동아시아적 문화 현상과 소통의 재발견, 음양 제이설의 역사를 발표해 주실 공주대학교 김현재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현재입니다. 예. 네, 다음에 이 논문을 토론해 주실 상지대학교 임종석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임종석입니다. 마이크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 임종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정희철 교수님께서 지금 오고 계시기 때문에 발표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발제자이신 발표자이신 이상원 교수님의 발제를 먼저 시작을 하고요. 다음에 토론은 발제는 모두 15분씩 그리고 토론은 5분씩 그래서 발제 토론 합쳐서 20분씩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상원 교수님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먼저 쉐어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잘 보이시나요? 네, 아주 잘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간략히 저는 지금 미국 인디애나주 볼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요 경영학과 마케팅 부교수로 재직 중인 이상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강의 과목은 국제 마케팅과 학부에서 국제 마케팅을 하고 있고 대학원 MBA에서 마케팅 관리를 강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 연구 분야는 디자인 앤 이노베이션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 매니지먼트 그리고 인터내셔널 마케팅 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영어로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해서요. 파워포인트는 영어지만은 제가 발표는 한국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조 박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제 발표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발표 주제는요. The role of product design as a marketing communication tool, multicultural study of South Korea and USA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품 디자인이 마케팅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 이거를
다문화적 관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케이스를 비교한 연구입니다. 먼저 그 개념 그 definition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폼 디자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more typical form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디지털 카메라에서 기존의 카메라와 비슷한 그 디자인 형태를 띠고 있으면은 폼 디자인의 more typical form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예시같이 아주 색다른, 아주 그냥 그 창조적인 새로운 어떤 폼을 갖고 있으면은 less typical design이라고 definition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펑션의 그 인터랙션이 이제 테스트가 되는데요. 펑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를 들면은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상도가 이제 뭐 좀 나아졌다, 하이어 메가픽셀 요 정도는 이제 조금 발전된 형태의 어떤 그런 펑션이고요. 그리고 아주 발전된 형태의 펑션은 예를 들면은 뭐 정말 새로운 3D 카메라라든지, 그래서 4차원적인 그런 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 이런 경우는 아주 레디컬한 펑션으로 그렇게 데피니션을 했습니다. 제 연구의 이제 모티베이션인데요.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이 티팟을 보면은 이제 이게 그 이제 차를 마실 수 있는 주전자인데요. 그 주전자의 핸들하고 그리고 이제 요 입구하고 이게 좀 같은 방향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아주 신기한 어떤 그런 그 티팟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사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 펑션이라고 전 여기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푸어하지만, 아주 안 좋은 기능이지만은 어떤 그런 그 디자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티베이션이, 그러면은 과연 디자인도 어떤 그런 사람들의 제품 구매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능뿐만이 아니라 디자인 측면을 한번,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리서치 모티베이션이 있었습니다. 도널드 노만의 이모셔널 디자인을 이제 참조를 했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추세들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노트북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색깔을 넣어서 이제 그 디자인 측면을 강조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삼성이나 프락터 앤 갬블, 월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그런 디자인 연구소가 있어서 디자인들을 실제로 마켓 쉐어라든지 아니면은 경쟁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스트래티직 웨폰으로 사용을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마케팅 리서치 쪽에서 어떤 그 기능 위주의 어떤 그런 리서치는 많았지만은 폼 기능, 어떤 순수한 디자인 기능하고 어떤 그런 기능, 펑션하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인터랙션을 하는지, 그런 쪽은 이제 제가 리서치 갭으로 이제 봤고요. 특히나 이 폼과 펑션의 인터랙션을 봤을 때 더더욱 이제 그 멀티컬처럴 스터디 측면에서는 이게 더더욱 그 리서치가 언더 리서치드 에리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도 제가 리서치 갭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그 개념적인 데피니션인데요. 아까 폼과 펑션은 제가 이제 그렇게 데피니션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노베이션이라는 이제 그 컨셉이 나오는데요. IMP는 이제 incrementally new product 해서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기능이 향상된 거. 예를 들면은 스크린 사이즈가 커졌다든지, 이제 아니면은 해상도가 높았다든지. 쉽게 얘기하면 저희 이제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IMP의 제 개념으로 보면은 조금 향상된 기능, 더 추가된 해상도, 좋아진 해상도, 뭐 이 정도. 그리고 Really New Product, RNP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완전히 새로운 폼, 3D 카메라, 어떤 그런 4차원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이제 홀로그램 모바일 폰이라고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그런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홀로그램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정말 새로운 기능, really new product, 그래서
RMP 범주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지식 같은 경우를 볼 때는 엑스퍼트는 이제 어떤 테크놀로지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아주 많은 그 테크놀로지가 익숙한 어떤 그런 소비자들, 나버스는 아주 초보자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제 이제 그 리서치 퀘스천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폼 디자인이 한국과 미국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제품 경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컬처가 폼 디자인과 willingness to buy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폼 디자인과 이노베이션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 인터랙션을 봤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폼 디자인과 펑션 디자인이 두 개의 다른 문화, 컬처, 한국과 미국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문화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인터랙션을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제가 그 theoretical background는 그냥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theoretical background는 processing fluency를 이제 사용을 했고요. 기본적인 컨셉은 기존에 제가 한번 봤던 어떤 그런 그 단어나 아니면은 그 폼, 디자인 같은 경우 나중에 다시 보게 될 경우 어떤 그 프로세싱이 좀 더 플루언트하기 때문에 좀 더 포지티브 애티튜드를 이끌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프로세싱 플루언시를 theoretical background로 썼고요. 또 하나는 이제 cultural orientation, 이제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기 때문에 high context culture, low context culture, 이제 cultural orientation 이 두 가지를 이제 also theoretical background로 봤습니다. high context culture는 어떤 그 interpersonal 사람 간의 relationship이 중요하고 low context culture 같은 경우는 어떤 로직이나 팩트 아니면은 그 directness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는 어떤 그런 그 theory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finding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finding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디자인, 폼 디자인, 그 외모, appearance가 더 중요하다고 이제 그 파인딩이 나왔고요. 그래서 실제로 more typical form,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기존의 것과 비슷한 폼, 예를 들면 새로운 아이폰이 나왔다 하면은 기존 것과 비슷한 그런 그 모바일 폰이 좀 더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product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 그래프에 나오는 대로요. 그리고 이제 인터랙션 이펙트를 봤거든요. 그래서 IMP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데피니션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냥 조금 향상된 거, 예를 들면 아이폰 같은 경우는 스크린 사이즈가 커졌다든지 해상도가 좋아졌다든지, RMP 같은 경우는 정말 새로운 어떤 그런 그 기능이 추가된 경우, 이 두 가지로 봤을 때 incrementally new product 같은 경우는 more typical form, 그 기능 자체가 펑션이 아주 새롭지 않으면은 그냥 그 폼 디자인 자체는 그냥 기존의 제품과 좀 더 유사한 거, 그런 게 이제 좀 더 higher willingness to buy를 이제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really new product, 아주 새로운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폼 디자인이 아주 크게 영향은 없었습니다. 이제 한국 사례를 보면요,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점이 있는데, 한국 사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제품의 폼 디자인보다는 그 새로운 기능, 혁신적인 기능이 더 어필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really new product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우리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정말 새로운 그 4차원을 찍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카메라라든지, 아니면은 아이폰 같은 경우도 정말 새로운 기능, 뭐 홀로그램이 가능한 어떤 이런 기능들, 이런 기능들이 willingness to buy, 그 구매 의도에 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같은 경우 어떤 그런 그 아주 레디컬한 펑션, 정말 새로운 펑션이 추가가 되더라도 사람들이 좀 더 앞서 나가고 어드밴스드 된 어떤 그런 테크놀로지를 사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이 그 굉장히 얼리 어답터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이나 어떤 기능들이 나와 있을 때 오히려
어떤 그런 그 웨스턴 컬처에 있는 소비자들보다 더 빨리 어답션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얼리 어답터로. 그래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컨시스턴트한 리설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또 재밌는 파인딩이 이제 really new product 같은 경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된 경우 이런 경우 사람들이 그 폼 디자인이 less typical 폼 디자인이 오히려 higher willingness to buy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이 나왔다. 그러면은 한국 소비자들 같은 경우 그러면 디자인 자체도 기존의 그 스마트폰이랑 완전히 다른 새로운 디자인도 나는 그 accept 할 수 있고 그게 오히려 나는 그런 그 디자인 자체를 수용을 하려고 하고 더 사려고 한다. 구매도가 더 높다. 여기서도 역시 그 한국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능, 새로운 디자인 이런 거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더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약간 그 컬처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그 우리나라가 좀 이 하이 컨텍스트 컬처라서 그러니까는 인터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중요하고 사람들 간의 관계, 딴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나의 어떤 그런 모습이나 위치 이런 거에서 많은 포지셔닝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기능이나 새로운 디자인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나의 필요나 어떤 요구보다는 어떤 앞서가는 어떤 이런 그 얼리 어답터 형태를 좀 더 혁신적으로 띄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그런 그 인터퍼스널 릴레이션십에서 어떤 그런 그 컬처럴 측면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저 파인딩을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폼 디자인이 이제 좀 더 중요한 영향이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레디컬한 기능, 아주 새로운 기능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능들에 추가해서 정말 새로운 어떤 그 디자인, 폼 디자인까지 소비자들이 수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추가된 어떤 그런 레디컬한 어떤 펑션보다는 조금 추가된 기능에서 이제 그 기존 거에서 좀 비슷하지만 조금 더 임프루브되어 있는 어떤 개선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선호된다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컬처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론적인 어떤 컨트리뷰션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겠지만은 기존에 이제 그 주로 기능 측면에 치우쳐져 있던 어떤 그런 마케팅 리터러처에서 이제 폼 디자인까지 연결을 시켰고 그런 거를 이제 한국과 미국이라는 두 가지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컬처에서 두 가지 어떻게 폼 디자인하고 펑션 디자인이 같이 인터랙션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이 theoretical contribution으로 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케팅 매니저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임플리케이션이 이제 있는 게 예를 들면은 이제 제품을 런칭을 할 때 미국이라든지 한국의 제품을 런칭을 할 때 과연 그러면은 똑같은 제품과 똑같은 디자인으로 제품을 런칭을 할지 아니면은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그 컬처가 다른 거에 따른 어떤 그런 그 새로운 디자인을 좀 추구를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또 임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지금 리서치 파인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예를 들면은 한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떤 이노베이션, 새로운 제품을 내놓을 경우 한국 소비자들 같은 경우 정말 새로운 어떤 기능들이라든지 그거에 따른 어떤 레디컬한 새로운 그 폼 디자인까지도 수용할 만한 어떤 그런 그 얼리 어답터 성향을 많이 띠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임프루브된 것 같은 경우는 물론 어답션을 하지만은 아주 레디컬하게 임프루브되어 있는 것보다는 좀 더 기능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점진적인 개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디자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점진적으로 기존 거에서 아주 바뀌지 않는 어떤 그런 형태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런칭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 툴, 디자인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차이점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에서 이제 새롭게 저희가 이제 어디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 폼 디자인 자체를 마케팅 매니저들이 어떤 그런 그 제품을 런칭할 때
그 스트래티지 웨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리서치 파인딩을 발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게 저희 이제 그 메이저 그 매너지럴 임플리케이션이었고요. 시간 내에 이렇게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조성동 박사님의 어떤 그런 토론도 감사드립니다. 예, 이사원 교수님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주 내용이 아주 독특한 예. 내용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하신 내용이 이제 한국과 미국 사이의 어떤 문화적 차이 때문에 제품 디자인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아주 실증적으로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경험하고도 잘 부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조성동 박사님이 아주 멋있는 토론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조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방송협회 조성동입니다. 예, 제가 최근에는 우리 변상규 교수님 그 뒤따라서 정책 쪽 연구를 좀 주도하지만 저도 하기는 다 실증 연구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석 기법들이나 뭐 고급 통계 방법론 같은 것들 활용해서 분석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이 교수님 발표해 주신 내용 아주 재밌게 봤고 또 분석한 내용도 잘 유심히 봤습니다. 다만 그 PPT 오늘 하신 것과 제가 받은 거는 좀 그 디자인 어떤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 같은 내용들은 없어서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안 PPT보다는 좀 바뀌셔서 발표해 주시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는 그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분야 쪽으로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연구 자체가 인터퍼스널 릴레이션십의 어떤 국가 간 차이를, 문화적 차이를 기본적 배경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 마케팅 차원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디자인적인 요소나 혹은 펑션 혹은 이노베이티브한 어떤 그 기능들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반응하고 제품을 선택할 거라는 그 가정 자체에 대해서 뭐 재밌게, 또 어떻게 보면은 문화가 워낙 다르고 국가가 다르다 보니까 당연하지 않을까 하면서도 읽게 됐습니다. 재미있게 읽었고요. 좀 이제 궁금한 부분이 이제 리서치케이션에서 이제 분석 결과까지 연결하셨는데 그 리서치케이션 3가 분석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 특성 부분이었는데 뭐 인벌브먼트나 이런 어떤 개인 특성들로 해서 한 분석 결과는 제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쵸. 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또 맞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이제 데이터 컬렉션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분석 중이라서 네네네. 네, 그게 제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인디비주얼 레벨에서 어떤 특성들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멀티컬처럴 특성들이 미국의 사람들과 그 한국의 사람들의 어떤 특성들을 상호 비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좀 기대를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없어서 지금 분석 중이고요. 그것도 이제 그 개인적인 어떤 그런 테크놀로지컬 이노베이션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한국에서 아마 교수님께서는 경영학 매니지먼트 스쿨에서 티칭을 하시고 그쪽 분야에 대한 그 연구를 주로 하시다 보니까 아마 좀 더 뭐랄까요, 이쪽 커뮤니케이션 스쿨에서 접근하는 방식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멀티컬처럴 어떤 특성이라고 하면 그 리터러처 리뷰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요소들이 국가 간의 멀티컬처럴 요소를 만들었고 그 컨텍스트는 어땠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소구하는, 좋아하는 어떤 디자인이나 아니면 어떤 제품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 요소들이 어떤 문화적 컨텍스트가 반영됐는지를 먼저 엄청 많이 논의하도록 하는 스타일의 그 리서치 영역인 것 같고요. 마케팅에서는 좀 더 이렇게 결과적인 그 기능적 분석들과 결과물을 많이 뽑아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면서 좀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멀티컬처럴이라는 백그라운드 리터러처 리뷰를 배경으로 했지만 분석 기준이나 아니면 분석 결과 그리고 해석에서 그 멀티컬처럴이라는 것을 그냥 국가 간 차이 가정만 있지 어떻게 어떤 요소들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조금 커뮤니케이션 스쿨에서 하는 방식이랑 좀 다르게 서술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연구 분야 간 차이기 때문에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그 분석 결과에서 재미있는 파인딩 느낌이 이 그래프가 굉장히 심플하지만 되게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고 되게 이게
재미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파인딩에서 보면 미국에서는 사실 디자인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없다고 봐야 돼. 티피컬한 것과 좀 뭐 레스 티피컬, 뭘 티피컬 해서 이렇게 그 어떤 제품의 디자인 부분에서 얘기해서 디자인 요소가 되게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사실 혁신성에서는 차이가 없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렇고 또 한국에서는 반대로 디자인 쪽보다는 R&P가 더 중요한,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이노베이셔널한 어떤 분야가 더 중요해서 미국과 한국의 특별한 차이가 딱 정확하게 나오는 이 내용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국가간 그냥 차이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의 어떤 요즘 디지털 혁신이나 이좀 미디어 분야나 아니면 그 이렇게 대기업들 삼성, LG 이런 데서 좀 기능을 좀 해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신기술들을 많이 적용하거나 아니면 그 분야 자체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그거에 더해서 이제 그 이제 구매 의지라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 WTB에 대해서 이제 앱스트라에서 이제 같이 분석 결과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사실 저는 인터랙션 이펙트를 분석하셨기 때문에 여기 두 가지 결과물에 대한 그 IMP랑 RMP 상황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완전히 다른 방향성으로 그래프 자체가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좀 더 이렇게 해석이 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간략하게 그 메인 그 파인딩에서 좀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그 일반 티피컬 디자인에서 딱 보면 그래프를 보면 파란색 그 일반 디자인에서 혁신성이 오히려 높아진 RMP에 가니까 구매 의지가 떨어지면서 not significant한 어떤 결과물을 보여지는 그래프들이 계속 보여서 이 자체에 대해서 두 가지 결과물만 딱 보여주는 거 말고 그 USA,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이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난 이 특징, 그 그래프상에서 이게 한번 합쳐서 옆에서 비교해 주면 더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연구를 진행해 주신 것 같고요. 그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특정 오늘 상품을 그 제품을 보여주긴 하셨는데 전 처음 본 거지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제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도 있지만 아니면 다른 디지털 디자인의 상품들, 자동차, 혹은 기타 여러 상품군에 몇 가지를 한번 믹스해서 적용해 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이 파인딩을 기준으로 제품별로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한국에 비교했을 때. 그래서 그런 연구를 계속 진행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사원 교수님 뭐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 박사님 이거 아주 훌륭한 토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부분을 또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제품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그 3D 카메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정말 하이텍 제품이었습니다. 하이텍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 파인딩 자체를 우리가 이제 매일 쓰는 제품들, 예를 들면은 무슨 식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세제라든지 이런 거에 적용할 수는 없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테크놀로지 위주이기 때문에 하이텍 아이폰이라든지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새로운 그 전기차, 일렉트리카라든지 이런 거에 적용할 수 있는 파인딩이었고요. 그리고 조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어떤 그런 새로운 제품군에 대한 거는 이제 제가 퓨처 리서치로 해서 하면은 정말 의미 있고 재미있는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이제 그 인디비주얼 디퍼런스 그거에 대한 것도 이제 제가 좀 추가로 이제 좀 어널러시스를 이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 박사님이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 퓨처 리서치에 대해서 좋은 조언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순서로 우리 오원환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네. 네, 저도 PPT를 띄우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그 제형 탈북민의 인식과 태도를 중심으로라는 부제를 달고 정과 친절, 환대 혹은 우정의 정치학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2008년, 2018년 두 번에 걸쳐서 탈북민, 영국에 거주하는 탈남 탈북민을 만나고 참여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에는 만나서 이제 대화하다가 남한 주민이 탈북민에게 정보다는 친절했으면 좋겠다, 정을 주기보단 친절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거 되게 재밌겠다. 그래서 제가 만난 탈북민들에게 정의 의미가 뭔지를 계속 이제 인터뷰를 했고요. 참여 관찰을 했고, 그랬더니 정은 한민족, 동포의 민족주의 등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친절은 이 탈남 탈북민이 영국 다문화 사회에서 경험했던 어떤 배려, 또 친절, 일상의 친절, 이런 것들을 이제 친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라는 거를 발견하게 됐고요. 그래서 2019년에 탈북민의 탈남 현상에 대한 이해와 정과 친절의 정치학에 관한 탐색적 연구라는 논문을 탐색적으로 이제 그 정과 친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는데 이거를 좀 이제 실증적으로 좀 더 발전을 시키고 싶다 그래서 작년에 서면 인터뷰를 먼저 11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서면 인터뷰에 나왔던 어떤 내용들을 토대로 설문 문항을 만들어서 영국에 거주 중인 탈남 탈북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논문에는 없지만 동일한 문항을 가지고 국내 거주 탈북민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하가 탈북민이라면이라는 이제 매 문항마다의 어떤 그 문항마다 이제 그 귀하가 탈북민이라면이라는 말을 붙이면서 남한 주민에게도 동일한 탈북민의 입장에서 동일한 문항을 답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재형 탈북민을 대상으로만 했던 내용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 연구에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탈남 탈북민의 민족적 의식의 정서적 체험이라는 특정 맥락 안에서 정은 한민족, 한결의 동포라는 민족적 유대와 민족적 자의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기대되는 정서의 언어적 표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나름. 그리고 그 대척점에는 치열한 경쟁 사회인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에게 개인주의는 무관심한 것, 이기적인 것, 그다음에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기에 정에 대한 대척점에 대표적으로 무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민족 공동체의 성원이 느끼는 정은 민족적 유대와 정비례하고 무관심과는 반비례할 것이다. 따라서 민족적 동질성의 회복과 관심의 증대를 통해서 민족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이 정을 키우는 정의 정치학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절은 한국과 영국에서 탈남 탈북민의 어떤 경험적 인식이라는 특정 맥락 안에서 친절이라는 기표는 타민족, 타인종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주민의 문화를 인정하고 일상의 다양한 만남에서 기본적으로 우호적이고 친근한 예의와 태도를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절의 대척점에는 차별과 냉대, 적대 등의 그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주의적 시각에서 분단 이후에 한민족 내부의 차이를 인정하고 탈북민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친절함을 키우는 것, 이것을 이제 친절의 정치학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논문이 이제 지향하는 바는 정과 친절의 정치학을 통해서 그때 현재 한국 사회의 탈북민의 전착을 돕기 위한 개념, 또 멀게는 민족 내부의 갈등과 문화적 이격을 축소시킬 수 있는 내적 통합을 위한 개념으로 발전하고자 하고 싶었다라는 게 이제 지난 논문이었고요. 제 논의와 좀 유사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양영자 선생의 경우는 뭐 폐쇄적 민족주의나 분단 민족주의가 아닌 성찰적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제안을 하는데 이때 이 성찰적 민족주의는 민족의 이익뿐 아니라 정의를 지향하고 민족의 이익보다 근원적 수준에서 국민의식의 변화를 포함하는 그래서 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통일국가의 세계사적 역할까지 포함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성찰적 민족주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국가적 다문화주의의 어떤 이 성찰적 민족주의가 정교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또 박형빈 선생의 경우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이 한반도의 경우 이 통일이라는 과제의 특수성 때문이라도 이 다문화 시대의 한국식 민족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황정미 선생의 경우는 이 민족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이 타민족에 대한 어떤
태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을 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한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 국민 소속감이 이게 오히려 더 이주민 포용에 가장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다문화주의와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의 어떤 이상적인 균형점을 발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어떤 윤리적 차원에서 특히나 이 정과 친절이라고 하는 개념,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조금 더 잘 균형 잡히게 어우러지게 또 진정성 있게 실천되기 위해서는 이 심상우 선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레비나스와 데리다가 제기한 환대와 우정을 통해서 그러한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 저는 이제 동감을 하면서 정과 친절에서 이제 환대와 우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더 이런 것들을 확장시키고 싶어서 이번에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레비나스는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환대를 통해 인간 주체의 진정한 자기성이 이루어진다고 이제 믿었는데요. 주체의 주체성은 타인과의 윤리적 관계를 통해서 성립되고 타인을 맞아들이는 것, 즉 환대로서 의미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기성, 주체성은 이제 두 가지로 규정이 되는데 하나는 이기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자기성, 내재성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극복한 타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타자를 환대함으로써 자기성을 극복하는 이것을 이제 진정한 주체성이다라고 이제 레비나스는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데리다는 레비나스의 이 무조건적 환대가 현실 사회에서는 이게 실천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건적 환대로서 이제 우정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때 이 조건적 환대라고 하는 것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조건적 환대를 진행시켜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컨대 그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로 설명이 되는데 이 어머니가 아이에게 줄 때 물론 어떤 조건적인 교환 가치의 차원도 있지만 한편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사랑처럼 비대칭적 특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데리다가 얘기하는 비대칭적 불균형이 환대의 어떤 법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칸트의 도덕적 의무감과도 이제 다른 차원인데 예컨대 선물을 의무감에서 준다면 그 선물은 이미 교환의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선물의 의미를 상실한다는 거죠. 자, 거기 보면 이제 이 박스 칸에 보듯이 우리가 그간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북한에 대해 저자세로 일관한 북한 퍼주기 정책이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통일되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고 그로 인해 남한 경제의 부담이 클 것이라는 주장도 많고요. 탈북민의 정책 지원을 해서 국민의 혈세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남한 주민들도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give and take라고 하는 어떤 상호 이익, 내가 어떤 주면 받을 걸 기대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생되는 어떤 갈등의 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지금 독일에서도 메르켈 총리가 30여 년 전에 독일 통일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여전히 독일은 통일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는 경제적 격차는 많이 해소됐지만 어떤 이런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주고받는 혹은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이 갈등의 고를 여전히 메우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연구 문제는 제형 탈북민이 한민족, 한국 혹은 한국 사회 남한 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그 한민족의 정과 다문화의 친절을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는지 또 그러한 정과 친절이 조건적 환대로서 우정의 정착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탐색해보는 것이 이제 제 연구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설문을 할 때도 탈남 탈북민의 경우는 위장망명을 한 거기 때문에 신변보호 차원에서 그 성별과 연령대만을 물었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제 제형 탈북민 남성은 한국 사회가 공동체 의식보다는 개인주의가 심하다고 여성보다 그렇게 더 심하다고 인식을 했고 제형 탈북민 여성은 남성보다 남한 주민들 중에는 배려심이 깊은 사람들이 많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연령대에서는 대체로 20대 이하가 20대보다는 이제 나이가 많은 제형 탈북민들에 비해서 한민족 수호의 의무에 동의하는 정도가 낮고 또 한국 사회를 치열한 경쟁 사회로 인식하는 정도도 낮고 그다음에 여타의 이주민과 탈북민을 특별 처우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경향도 낮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통일 과정에서 탈북민이 가구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상대적으로 20대 이하가 평균보다는 높지만 낮게 나타납니다.
여기 이제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들에서는 먼저 이제 그 재형 탈북민이 한국에 있었을 때 혹은 이제 영국에 갔을 때까지 포함을 해서 언제 가장 한민족의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혹은 감동을 경험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일단 공간적 측면에서 한국, 탈북 후 중국, 탈남 후 영국, 북한 순으로 민족적 감동 이런 것들을 크게 느꼈다고 하고요. 가장 큰 계기들은 하나원을 마치고 이제 마칠 때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는데 그때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한민족의 일원임을 확인되는 가장 벅찬 순간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리의 그 문화 적응의 어떤 유형들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컨대 이제 통합의 경우는 북한의 어떤 추억이나 기억 이런 것들을 자주 떠올리면서 남한에서도 열심히 적응하려고 한다. 동아의 경우는 뭐 북한에서의 추억이나 기억보다는 남한에서 적응하려고 하는데 더 노력한다. 분리의 경우는 북한에서의 좋은 기억과 추억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려고 하고 있고 남한에서는 그냥 뭐 그럭저럭 대체로 그냥 뭐 눈치 보면서 이렇게 적응하려고 한다. 주변의 경우는 둘 다 이제 그럭저럭 대충 이런 개념인 거죠. 이런 개념으로 이제 봤을 때 동화, 통합, 분리, 주변화 나름 이제 한국 사회에 동화되려고 하는 노력들이 대단히 이것만 봐도 한 60% 정도는 3명 중에 2명 정도는 한국 사회에 있을 때 적응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점 이런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탈남 이유를 물었을 때 새로운 꿈과 희망에 도전하겠다라는 게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미래의 경제적 불안, 남한 주민과 비교해서 느껴지는 상대적 박탈감, 한국 사회의 냉대와 차별, 선진국의 사회복지 혜택,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하고 싶어서 영어 학습 및 경쟁력 강화 이런 순으로 나타났는데 새로운 꿈과 희망의 도전은 대체로 그 탈북민이 이런 것들을 답변할 때 보면 탈남에 대한 어떤 명분으로 많이 제시를 하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보통 주변국 주민들이 중심국으로 이동할 때 어떤 편도 티켓을 가지고 이동하는 그런 느낌에서 많이 이제 이런 응답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7년에 떠났던 그 탈북민들은 이제 그 영국으로 떠났던 탈남 탈북민들은 영어 학습 및 경쟁력 강화가 대단히 큰 어떤 이유였는데 한 10여 년 그렇게 지나고 나서는 10여 년이 좀 넘죠. 한 15년 지나고 나서는 이제 그 이 이유는 이제 좀 탈남 이유는 많이 적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 탈북민에 대해서 이제 차별없고 누구나 평등한 다문화 사회, 이제 영국이 왜 좋으냐, 한국보다 좋으냐를 물었을 때 평등한 다문화 사회이고 사회복지 혜택이 좋고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고 직업 혹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일상적으로 친절한 사람들, 친절한 문화 이런 것들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보면 영국 사회의 어떤 복지, 특정 집단에 대한 호혜적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이제 탈북민에게 이제 정착금 주고 뭘 주고 이런 이제 그래서 탈북민은 우리가 특별한 혜택을 하고 있다 이런 어떤 호혜적 시선이 있는데 영국에서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그렇게 한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대우를 받고 그로 인해서 어떤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 만족감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나타난다라는 결과였고요. 그다음에 그 현재의 민족적 감정으로 친근함, 동질감, 자부심, 특별히 없다, 책임감 뭐 이런 순서로 얘기했고 한국 사회 탈북민 정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념으로 민족주의, 공동체주의, 민주주의, 다문화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이런 순으로 얘기를 했는데 민족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중요한 이념으로 이제 거론되는 건 역시 통일과 남북의 내적 통합을 위해 이 민족적 유대의 정서인 정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1개 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를 했을 때 동의 정도가 높은 문항, 가장 높은 4점 이상의 문항들은 한국은 치열한 경쟁 사회이다. 한민족 수호의 의무, 그다음에 통일을 위해 민족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다. 탈북민은 통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탈북민으로 구분되는 것을 거부한다. 한국은 개인주의가 심하다. 남한 청년의 통일 의지가 약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3점 이상의 내용들, 이제 보통보다는 좀 높은 3점 미만으로는 한국에서 노력한 만큼 보답받긴 이제 어렵다라는 거고, 남북한 주민과 민족 감정, 인식이 유사하다. 이런 부분도 좀 부정적인 편이고요. 남한 주민은 탈북민의 친절한 편이다. 이 부분도 이제 부정적이고요. 한국에서 여유로운 삶이 가능하다. 이 부분도 이제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21개의 리커트 척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를 이제 요인 분석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한 4개의 요인이 나타났는데요. 이 4개의 요인들을 제가 이제 한민족 한동포는 서로 의지하면서 민족의 줄기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를 비롯하여 이 4가지 문항은 민족지향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명명을 했고요. 한국 사회에서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숨기고 사는 게 마음 편하고 좋다. 이거는 이제 한국 현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건 한국 지향. 그리고 남한 주민들은 대체로 탈북민에게 친절한 편이다. 이제 이건 부정적으로 나왔죠. 이런 것들은 민족 현실이라고 이렇게 나름 요인들의 명명을 붙였고요. 이걸 좀 살펴보면 한 민족 성원으로서의 지향해야 할 역할과 가치의 차원을 제가 민족 지향이라고 했는데 20대 이하 젊은 재형 탈북민은 30대 이상보다 민족 수호의 의무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고 통일 과정에서의 가교 역할에 대해서도 50대 이상에 비해서 동의 정도가 낮다. 두 번째 공통 요인은 분단과 대치 상황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이 차별받는 현실의 차원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민족 지향인데 한민족 성원으로서 지향해야 할 역할과 가치의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분단, 이거 아까 했던 거네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나 탈북 후 중국 등 제3국에서 잘 사는 선진국인 한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것들을 한국 지향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남한 주민은 탈북민에게 친절하지 않은 편이고 동포애가 빈약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한민족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어떤 민족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국 사회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현실, 이런 것들은 민족 현실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과 친절이라고 하는 것과 이 공통 요인들을 좀 살펴보면 민족 수호의 의무와 통일을 위한 공동체 의식, 탈북민의 통일의 가교 역할, 남한 주민과 민족적 연대감에 대해서 동의하는 정도, 이런 것들은 긍정적 의미로서의 정의라고 보고 민족 지향과 관련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정적 의미로서의 정은 남한 주민이 동포애가 부족하다는다. 그다음에 한민족의 구성원인 탈북민에게 남한 주민의 친절하다에 동의하는 정도가 이제 낮은 걸로 나오는데, 이제 배려랑 좀 다르게 제가 문항 중에 보면 남한 주민 중에는 배려심이 깊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질문은 동의하는 정도가 좀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경험에서 조금 배려심 깊었던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남한 주민은 친절하진 않다, 이런 쪽으로 이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 차이와 변화는, 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민족주의라고, 민족에 대한 기대는 북한 혹은 탈북 후 중국에서의 어떤 한국을 지향하면서 한민족의 공간을 지향하면서 가졌던 것들인데, 이것들이 한국으로 이동하면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한 주민들이 기대하는 정과 탈북민이 기대하는 정이 좀 다르죠.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혹은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그게 많이 달라지죠. 그런 것들에 의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탈북민 출신임이 노출되면 남한 주민과 갑자기 사이가 어색해지거나 멀어지고,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무시와 차별을 받고 한국말을 하는 외국인이라는 생각을 종종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부정적인 어떤 의미로 이제 다가서게 되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국 현실이라고 하는 문항들과 이제 엮어서 이걸 불친절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한국 사회, 이 한민족이라는 어떤 그 관계 속에서 특히나 이 한국 현실적인 상황은 한국을 지향했던 것과 많이 달라지는, 그래서 불친절로 이제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재형 탈북민은 북한과 한국 그리고 영국에서 서로 다른 느낌의 정을 경험했고, 한국에서의 정은 누구에게는 긍정적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정적으로 기억이 되고, 특히 한민족의 정에 대한 탈북민의 기대와 관련이 있는 민족 지향이 현실에서 탈북민에 대한 차별과 냉대로 경험되는 한국 현실에서 벗어나 영국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친절을 아주 크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북민들은 제가 2018년에 만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그 서면 인터뷰를 했을 때 많이 느껴지는 것은 정보다 친절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정보다는 꾸준한 친절이 오히려 탈북민의 한국 정착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그리고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의 정책적 수행이 오히려 탈북민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탈북민에 대한 그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작동을 할 땐 오히려 예컨대 이제 그 대학 입학에서도 탈북민에 대해서는 딱 한 번 정도 특례 입학을 하게 돼 있는데 그 한 번의 기회가 날아가면 그 다음에 다시 특례 입학을 이제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 전형이 있는데 그걸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전공 혹은 진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고 한 번의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해줘야 그게 효과적이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 특혜를 주는 것처럼 하고 많은 남한 대학생들이 보기엔 불평등하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서 사회적으로 더 격리시키는 부작용을 낳는 게 아닌가. 다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친절한 성숙한 시민사회의 발전이 이게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탈북민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현실적으로 통일시대의 내적 통합을 위한 정과 친절의 정치학에 주목했는데 민족 현실과 한국 현실이라는 경험적 현실을 살피면서 동시에 애초에 가졌던 민족 지향과 한국 지향이라고 하는 기대 요인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거시적 차원의 사회문화적 제도 및 법과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것이 양영자 선생이 얘기했던 성찰적 민족주의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고 데리다의 조건적 환대로서의 법과 제도를 통한 우정의 정치와도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끝으로 많은 의견들 중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과 친절을 베풀기 전에 우선해야 할 것은 탈북민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일방적일 때는 존중이 없이 정과 친절은 측은지심, 동정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일방적인 본인, 베푸는 사람의 자기만족일 수도 있고 또는 탈북민을 무시하는 걸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정과 친절을 주는 것, 받는 것 동시에 둘 다 진실해야 진정한 정이고 친절이 될 수 있다. 친절한 정과 친절은 탈북민에 대한 존중이 선행된 후에라 가능하다. 여기서 이제 존중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환대의 순수성 위에서 정과 친절이 실천될 때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내용도 많았고 발표 안에 담기 힘들어서 좀 빠르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좀 버벅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뭐 실정 연구 결과를 보면서 오히려 우리 사회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상지대학교의 정희철 교수님께서 5분 내로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의철입니다. 앞 세션을 마치고 오늘하고 조금 순서의 변동이 생기게 돼서 죄송합니다. 잘 들리시죠? 네, 오 교수님이 이 주제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를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논문들이 많이 좀 게재가 되고 또 대학원생부터 교수들까지 연구자들, 특히 또 현장에 있으신 분들, 또 정책 관계자들도 꼭 좀 참고를 해서 앞으로 탈북민들이 지금 이제 탈남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특히 영국의 특정 지역에 또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데 뭐 개인적으로 성찰적 민족주의란 말이 많이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에서 좀 더 성찰적인 민족주의, 좀 더 포용적 민족주의, 좀 더 관대하고 친절한 민족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좀 정책에서도 변화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탈북민에게 너무 적대적인 그런 어떤 잣대를 갖다 댄다든지 탈북민들을 타자로 대하는 그런 방식들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반독일적인 그런 정서들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호문화주의, 저는 개인적으로 다문화주의보다 상호문화주의라는 말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인데요. 다문화주의가 현상을 이야기한다면 상호문화주의는 교류, 그리고 상호 변화를 동반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한도 북한을 통해서 또 북한도 남한을 통해서 탈북민을 통해서 서로가 변화하고 교류하고 함께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몇 가지 논문에 대해서 좀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다문화주의의 실패에서는 이제 계속 뭐 아까 호주 사례도 2007년에 말씀하셨고 또 런던 테러 이후에 어떤 영국의 상황 또 독일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다문화 정책의 실패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다문화주의 자체의 실패가 아니라 다문화 정책을 잘못 입안하고 현장 중심 아래로부터 이주민들의 어떤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어떤 관료들이나 엘리트 중심으로
정책이 입안됐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다문화 정책의 실패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게 상호문화주의든 다문화주의든 그 어떤 교류와 어떤 공존 그리고 존중, 이 논문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상호 존중의 어떤 가치는 아직까지도 대단히 유효하고 하등에 실패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 관계자들 또 연구자들 어떤 고전적 민족주의라 그럴까요? 어떤 폐쇄적 민족주의 틀에서 벗어나서 좀 더 포용적이 되고 성찰적 민족주의 이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좀 더 배우고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여기서 시민권, 시티즌십이라고 부르는데 또 시민권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이주민들 그 외국에서 오신 이주 노동자나 이런 분들 사실 영주권도 그렇고 또 국적을 갖기가 아주 어렵잖아요. 근데 이 탈북민, 북한 이탈 주민들은 하나원 교육을 받고 나는데 주민등록증을 받았을 때 되게 감격했다 이런 지금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법적인 시티즌십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제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일상생활에서 소통의 문제, 차별의 문제, 인식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 소통이 참 중요한 영역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왜 다시 탈남을 하겠습니까? 법적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갖기 어려운 게 사실 미국의 어떤 시민권이라는 건데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 시민권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고 소통 차원의 시민권. 이거는 법적인 제도적인 걸 초월해서 차별 없는 환경에서 상호작용이 가능한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시민권을 이제 확대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거는 2006년 세터민 여성초소년 7대 조사를 활용하셨는데 지금 2021년이니까 좀 업데이트를 하면 앞으로 좀 더 좋지 않을까. 지금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2006년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국의 탈남에서 우리 지난번에 그 제가 한 2년 전에 통일과 다문화컴 연구회 회장 할 때 물론 그 연구회장을 이제 오은환 교수님이 맡으셨지만 그때 한 2년 전에 그 영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탈북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함께 시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디오 영화 제목이 남도 아닌 북도 아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의 어떤 생활, 근데 그분들은 과연 언제쯤 주로 갔을까? 탈남하고 영국으로 갔을까? 지금도 그럼 똑같은 상황일까? 조금 다른 측면은 없을까? 그래서 현 시점에 어떤 자료들도 좀 찾아서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한국 사회가 공동체 의식보다 개인주의가 더 심한 것으로 인식했다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여성은 남성보다 남한 주민들 중에는 배려심이 깊은 이게 왜 이렇게 나올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통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나왔다에 플러스 해가지고 좀 더 나중에 심층 인터뷰나 아니면 뭐 미국에 있으니까 영국에 있으니까 이메일이나 또는 이런 요즘 뭐 줌 회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저는 이게 반드시 좋은 결과라고가 아닌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특히 뒤에만 나오지만은 어떤 탈북 여성들을 어떤 상품화하는 그런 문제들 제가 아주 싫어하는 그 TV 프로그램들 보면 그래서 그거와도 좀 연관되는 측면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심층적으로 파악해 보시면은 더 좋은 결과가 유익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영국의 사회복지가 특정 집단에 대한 호의적 혜택으로 간주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인식이 있다. 결국 연구자께서는 영국의 사회복지나 어떤 인권 수준이 되게 높다. 우리보다 되게 높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물론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렇지만 영국의 그 구식민지 출신 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불평등, 그들이 겪고 있는 어떤 차별, 그 논문도 많이 나왔죠. 과거에 스튜어트 홀이 쓴 논문도 해가지고 논문부터 시작해서 또 타자화되고 주변화되고 슬럼화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호혜적 혜택과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인식이 대칭되나요? 그러니까 특정 집단에 대한 호혜적 혜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호혜적 혜택이란 말은 상호 호혜적 그래서 그거는 부정적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설명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의 문제도 한번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언급을 못하겠지만 방송이 이 어떤 탈북민들의 타자화를 가속화시키는데 그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 교수님 그럼 간단하게 답변을 좀 1분 이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은 질문을 하셔서요. 네. 1분 안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기는 네. 어렵지만 저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일상의 어떤 소통 인식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 이제 또 법과 제도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사실 레비나스와 데리다가 공이 이 무조건적인 어떤 환대와 조건적인 환대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어떤 균형 긴장감 안에서 이런 것들이 실천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이제 전희철 교수님의 말씀들을 조금 더 좀 얘기를 해야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탈람 이후에 관련된 논문들이 조금 있지만 사실은 시기적으로 2007년에 가장 많이 이제 탈람을 하게 되고 캐나다로의 탈람은 2011년, 12년 이때쯤 이제 많이 되는데 그 시기에는 이제 현지에서 탈람에 대한 이유를 밝힌 논문들이 좀 있는데 제가 그 논문을 정리하다 보면서 그런 부분들의 논문들을 좀 뺐습니다. 지금도 양이 너무 많아서요. 일단 좀 빼다가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사회복지가 좋다 나쁘다의 어떤 기준은 절대적 기준이라기보다 그 기준은 탈북민이 경험적 현실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느끼기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거기서 아직 대륙적 차별을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영국 사회 그 메인 어떤 계층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변 안에 있기 때문에 만약 들어가려고 시도해 본다 그러면 굉장히 뭔가 좀 벽을 느낄 텐데 아직 그런 것들을 못 느끼는 단계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 경험이라고 하는 맥락 안에서는 우리보다 좋게 보더라 이런 얘기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방송이 타자화시키는 부분도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학생들이랑 같이 탈북민 가정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대학생들이 이제 질문들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탈북민 친구가 얘기해 주기를 어쩜 10년 전에 나한테 대학생들이 질문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지금도 하느냐.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탈북민에 대한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제 세 번째 홍주대학교 김현재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현지 교수입니다. 제 발표 주제는 좀 긴데 이렇습니다. 원래 이 주제가 이 학회 뭐죠? 주 메인 주제로 이제 해서 이제 냈던 건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섹션이 이제 이게 정치성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뭐 그렇고요. 저는 이제 글은 많이 이제 복잡하게 써도 발표는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팬데믹 시대에 이제 동아시아라는 어떤 특수한 지역서 속에서 과거에 이 팬데믹 사태 비슷한 걸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리고 거기에 역시 소통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음양과 제의라는 이제 동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 사상이 아주 저변에 깔려 있는, 한편으로는 이제 신비주의적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대중화되어 있는 그런 사상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역설의 문제를 어떻게 얘기할 거냐, 이게 제 주제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예, 통치 권력하고 백성을 계도하는 문제, 이게 이제 역설적인 거죠. 통치 권력은 이제 백성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장악하는 과정 중에서 혹시 그 백성을 계도하면서 문명사회로 이제 발전하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동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이것을 이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 내용은 이제 한나라 때 한대를 주로 했습니다. 한대라는 것은 중국에서는 이제 통일국가 시스템이 잡혔던 때고, 오늘날 우리가 동아시아가 유교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한대 시대에 정립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가 통치 이념으로 되고 또 유교가 국교화되면서 결국 민간 신앙과 합치면서 신비주의적이고 대중화되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시대가 한대입니다. 그래서 한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시간이 없으므로 그냥 대충 밑줄 친 부분들 급수들 한번 읽고 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뭐 4차 혁명 시대가 왔고요. 이 4차 혁명 시대 앞으로 올 거를 대비하면 이제 현재 지금 이제 뭐 불확실성 시대라고 하죠.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항상 뭐야? 존재는 항상 변화하고, 그죠? 존재 변화 가능성으로부터 가치, 고정된 어떤 지향성을 가진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그게 이제 오늘날 그런 시대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시대가 된 것의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가 산업사회의 합리주의라는 것이 있고요. 근데 이 합리주의 속에 또 비합리적인 게 많이 노출돼요. 그래서 합리주의 속에 비합리성 이런 부분들이 역설적인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갖고 통합과 조정 방식이 그 어느 시대도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소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중심 내용은 이쪽 부분에 이제 해당됩니다. 한대 제2문화의 성격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공동체 의식에 접근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문명사의 방향성을 모색하려고 하는 거죠. 특히 제2문화라는 것, 이 음향계 제2설 이런 거죠. 그 소위 말하는 팬데믹 같은 건데 그 제2문화가 어느 정도 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제2문화는 이제 천인감흥의 내적 관계에 입각해서 천지지번의 자연현상을 삶의 방식에 활용했다. 당시에는 뭐 자연재해라든가 자연의 영향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자연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과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 패턴은 똑같습니다. 요새 뭐 서스테너블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경제적 발전도 지구촌의 한계 안에서 발전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이죠. 뭐 그거와 비슷한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동아시아 공동체 의식하고 제2문화가 어떤가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공동체라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동양 철학 아니면 문화 철학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깜빡 잊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이 패턴은 이제 문화 철학 입장에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문화 철학이나 역사 지향 뭐 이쪽 계통에서 이제 접근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명운이라는 게 운명이라는 것. 운명에는 양립 가능한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가항력성과 예측 불가능성. 불가항력은 운명이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팔자니까 거슬 수 없다라는 건데 또 공교롭게도 그 운명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그 모순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서로 모순되지만 해소될 수 있다. 해소될 수 있는 거죠. 양립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운명의 역설은 이제 불확실성 시대에 활용할 삶의 방식이다. 이런 전제를 이제 논제를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는 이제 중국 철학적이고 문화 철학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목을 한번 간단히 보시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세속과 신성이 서로 모순되고 충돌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특히 천재지변의 대재앙에 대응하는 인간의 시선은 대일통일한 역사의식에 따른 국가의 공동체 추세를 따라가고 있었다. 결국 대세라는 게 있죠. 역사에서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중국의 그 역사의 그 전제는 대일통이라는 거죠. 아주 그 한 계열로 통일국가를 이루고자 하는 역사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국가의 권력과 백성의 계도 사이에 모순이나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하는 그런 차원으로 나가고 있다. 그런데 음양의 범주라든가 오행의 방식 등이 이제 사회공학적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일부에서는 그 이제 신비주의적이다, 미신이다 이렇게 해야지만 당시는 그 이제 시대 정신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이런 부분이죠. 국가의 공동체적 의식하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결과적으로 지배 권력의 합법화와 정당화, 죄송합니다. 이 문장이 이전에 어떤 합법화와 정당화 이런 과정에서 문화 통치 수반되는 지속 가능한 문명 세계를 진행. 그러니까 아무리 절대군주의 통치력이라고 해도 그 가는 방향성은 이제 결국 문명사에 어떤 그쪽 나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복잡한 이런저런 얘기는 넘어가고요. 한대 세간의 가장 중요한 건 참이설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신비주의적이고 미신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데
그럼에도 이것이 이제 시대의 큰 흐름을 형성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그 원리 원칙, 어떤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흐름은 이제 이런 거죠. 음양의 법칙이 국가 통치를 위한 백성 계도 차원에서 어떤 강령으로 작동하는데 그 강령을 이제 신도 설계라는 이제 한자 말이 어렵습니다. 동양 철학 전공자 좀 알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 신도로서 가르침을 베푼다. 가르침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 신이 귀신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잘못입니다. 절대 귀신 신이 아니고요. 이 신이라는 것은 이제 음양의 변화가 무쌍하다는 뜻의 신묘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당이라든가 신령 이런 걸로 신으로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저런 얘기가 하는데 이게 이제 개인 철학적이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말장난을 엄청 쳐서 궁금해하실 텐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문주의라는 거, 인문이라는 거와 또 다른 형태의 뭐죠? 신문주의라는 개념을 설정했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미 누군가 썼는데 그 신문주의는 그러니까 과도기죠. 우리가 천문학에서 어떤 농업사의 뭐 어떤 방향성을 갖는다면 인문은 뭐야? 인간 삶을 개척하는 부분이 인문인데 이 한대는 천문으로부터 인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신문이라는 특수한 어떤 경향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죠. 이 대목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주의라는 것은 이제 현실의 절박한 상황을 헤쳐가는 심정과 그에 따른 심리적 발상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해소와 화의 정서가 맞닿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걸 들어가시면 결국 제2문화라는 것, 그러니까 그 천재지변을 자주 일어나고 천재지변을 거스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제2에 관한 어떤 문화가 형성되고 그 문화에는 통치 권력과 백성의 계도라는 상반되면서도 어떤 서로 화합해야 되는 조화를 이루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제 문화의 성격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이 제2문화는 견제하기 어려운 군주의 통치 체제에서 국정 전반과 군주의 품성과 관련해서 모종의 통제적 장치로 작동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를 이제 문화적 통치 차원에서 보면 예언은 이제 수단에 불과하고 목적은 결국 덕성, 인정이라고 하죠. 보통 육아 철학에서 인정이 문제 있었다 이런 얘기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한대 자연현상과 음양제의설에서 이제 제2의 천재지변을 음양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음양의 어떤 특수한 관계를 통해서 천재지변 현상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백성을 이제 계도하거나 뭐 이런 그런 시대라는 걸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등등 쭉 내려가고 특히 이제 한대의 그 유명한 동중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동중서 때문에 이 동아시아 사회가 유교 사회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동중서라는 학자가 유교를 유일한 이념으로 채택하도록 건의를 했고 그것이 이제 왕조 입장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동아시아 사회는 유교 사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주 기본 바탕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왕조의 어떤 권한이나 왕조의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이제 백성들을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통제하고 권력 유지 이런 것들의 지속 게임이 당시에 중요했다. 뭐 이런 얘기 이런 거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제이설 혹은 뭐 재상 이상설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자연과 인간의 관계,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법칙 사이의 어떤 밀접한 관계성을 얘기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날 사회공학적 차원에서 보면 이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와 자연의 상관성을 자기 조절의 능력을 갖춘 자율적 체제로 보고 그 속에서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특정의 가치를 인식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연의 입법과 사회 법칙 사이에 대립 모습, 모순, 상충 이런 것들을 화해 조화로 전환하는 어떤 문화 통치의 방법의 일환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 신뢰가 이제 음양제의설 역설이라는 거죠. 사실 말하면 이제 이 동중서라는 사람이 이데올로기로 육아를 채택하면서
그 내용이 이제 아주 기가 막힌데 그 설명을 쭉쭉 하는 거죠.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이쪽에 관심이 많을 텐데 그래서 이 소통학회는 이쪽에 관심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이따 동중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제 키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음양이라는 어떤 자연생태학적 방식, 자연계가 돌아가는 방식을 음과 양의 관계로 설정하는데 이 음과 양의 관계를 인륜의 문제에서 형벌과 도덕성의 문제로 바꿔놓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과 양의 생태적 방식을 형벌과 덕의 문명의 원칙에 적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자성어로 만들면 이제 음형 양덕이죠. 그러니까 덕을 위주로 한다. 양이라는 건 이제 동양 철학에서 동아시아에서는 주류를 뜻하고 우선을 뜻하는데 덕을 우선으로 하고 형벌은 보완적으로 해야 된다. 형벌을 위주로 하고 덕을 보완으로 가면 이제 역시 역성형 이런 게 일어나죠. 그래서 그걸 사자성어로 만든 게 이제 음형 양덕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동중서라는 사람이 이제 이러한 부분에 통해서 이제 육아 사회, 유교 이념을 확고히 구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죠. 제가 좀 말장난 좀 잘 치는 편이라서 보시면 좀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문화는 교화와 계도와 같은 지배 권력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통치의 이중적 과정을 지닙니다. 그것은 사회 현상의 스펙트럼 속에서 권력의 문화를 끊임없이 조성하는 반면에 또한 문화의 권력화를 끊임없이 수행한다. 이런 얘기죠. 이는 소통과 해소의 투사면을 통해서 사회 조직의 정치적 구조는 사회 변화의 동치적 실천을 바꾸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 비슷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가시면 결론은 뻔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팬데믹 시대에 결국 강박관념이 쌓이고 파편은 자아의 삶을 산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 의식을 갖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그런 얘기 쭉쭉 할 수 있고요. 마지막 이제 문단으로 가면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제2문화에는 국가적 통치 목적과 사회적 통합의 방법을 연속선상에 놓고 소통과 해소의 통합적 기조로 이제 간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인간의 삶은 인식과 실천의 통합적 과정으로서 항상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리고 끊임없이 지향하는 그리고 결코 완결되거나 완성되지 않는 거다 그런 얘기죠. 이는 오늘날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인간의 삶이 생태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충족될 수 있는가 하는 제2의 문명의 도약을 위한 문명사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 속에서 동아시아 공동지적 관계가 유지되고 지속되었던 소통의 진정한 의미와 그 가치 성격이 무엇인지를 재발견할 수 있으면 현대 산업사회가 직면한 합리주의의 불합리성을 성찰하고 극복하는 반전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팬데믹 시대의 해법을 제이설을 통해서 제안을 하셨는데요. 제이설이 내용은 되게 어렵지만은 또 문화적으로 또 익숙하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상지대학교의 임정석 선생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버전을 잠깐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안 들리네요. 예, 잠깐만요. 안 들리시죠? 들리시나요? 잠깐만요. 잘 안 들려요. 이게 명확히 안 들리는데요. 다른 분들도 그런가요? 잠깐만요. 제가 오디오 마이크 설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상태는 어떠신가요, 선생님? 예, 잘 들립니다, 이제. 예. 마이크 블루투스 착용하고 있어서 그 변경하느라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동양 철학
연구하시는 공주대학교 김현재 교수님이 저희 소통학회에 이렇게 동양 철학적인 관점으로 소통의 입장에서 정말 이렇게 발제해 주신 것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 소통학회가 이런 소통의 문제에 관심이 덜한 것 같다는 아까 말씀은 조금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지 않고요. 다만 이제 동양 철학적인 이런 그 관점과 이런 선생님의 그런 좋은 의식들을 정신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계기로 삼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제가 보고 느낀 거 또 선생님의 의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치 그 의학적인 차원에서 그 양의학은 질병의 치료에만 관심을 갖고 또 칼로 수술하고 약을 처방하는 접근 방식을 갖는 데 반해서 우리 동양의 한의학은 질병의 원인을 그 환자의 몸은 물론이고 정신 전체의 문제로 보고 또 기의 흐름을 살핀다든지 또 마음의 상태까지 살핀다든지 좀 더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접근 방식이라는 점에서 정말 우리가 경청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그 코로나 팬데믹의 글로벌 감염병 위험을 그 어떤 이 현대 사회가 동중서의 그 제2사상을 통해서 재난의 위기를 그 통치자의 실정에 인과성을 부여함으로써 하늘과 자연의 근본 원리에 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준 그런 교훈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인 감응 또는 천인 합일의 정신을 통해서 그 자연과 인간의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그 자연의 질서 안에서 인간의 규범 질서를 지킬 것을 촉구하는 동중서의 이 제2사상이 우리에게 일종의 경고 메시지까지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몇 가지 의문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우리 동양 철학의 관점에서 이거는 뭐 바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세상은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점점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보는지 동양 철학의 관점에서는 어떤가요, 선생님? 우리는 당연히 이제 진보사관을 추종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정권과 어떤 그 백성 간의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떤 방향이든 백성 쪽의 민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민심 천심이라는 건 그쪽을 지향하는 그쪽 쪽으로 방향을 항상 틀어왔기 때문에 역사는 뭐 순환하고 뭐 기복이 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결국 백성을 위한 어떤 통치 이런 거기 때문에 진보사관을 추종하는 편입니다. 예. 네네. 동중서도 그 진보사관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자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쫓겨난 편인데 이제 우리가 진보사관의 이제 이쪽이 이제 삼통설이라고 해서 이제 색깔별로 해서 왕조가 발전하고 인간사회가 발전한다. 그 색깔에 맞춰서 세대교체 이런 이런 것들이 다 진보사관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진보하고 발전한다 이런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선생님 이제 우리 이런 뭐 근대 과학 지금까지 연구해온 경험적이고 실증주의적인 과학 연구와는 이제 선생님의 연구는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관점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연구 방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질적인 연구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연구 방법적인 측면에서 담론 분석이라든지 민속지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동양 철학의 이런 그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연구 방법에 접근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중서의 제2세상이 자연의 파괴와 같은 재난과 위기의 문제를 인륜의 파괴나 또 인간 사회의 규범 질서의 문제로 끌어들인 탁월한 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논문에서 그 위기나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의 통치와
또 사회적인 통합을 위해서 계도, 교화 또는 소통과 해소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논리적인 연결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자연 재해와 또는 이런 대규모 감염병이 뭐 결국은 소통과 해소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인지 이런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무제가 이 동중서를 중용해서 결국은 육아를 정비하고 또 그의 사상을 존중하고 따랐다고 했는데요. 하지만은 또 한쪽은 결국은 이제 뭐 통치자의 한계이기도 하지만은 내부적인 부패나 또 흉노족 등 주변 나라의 침입으로 멸망을 했는데 혹시 이런 한족의 한 나라의 그런 이제 이 종말이 어떤 제2사상의 한계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또 궁금함도 들었습니다. 끝으로 정말 이 동양 철학의 본고장인 이 중국이 또한 이런 동양 사상의 아성이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현재는 전 세계에서 몇 개의 나라에 불과한 이런 공산국가이고 최근에는 신장 지역 등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으로 전 세계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근대 시민사회로부터 성숙해온 서구 민주주의 국가가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또 인권을 존중해서 자본주의를 꽃피우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이 중국 공산주의로부터 국민의 자유가 억압이 되고 또 통제 경제로 많은 국민이 어렵게 살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러한 중국 사회를 동양철학의 관점에서 물론 뭐 직접적인 뭐 연관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현재의 중국 공산주의 사회를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뭐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제 입장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아까 도중에 중간에 말씀하신 요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양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정권과 어떤 관계에 있냐라든가 아니면 정권은 망해 가는데 그 망하는 이유가 이제 소위 제2설 때 망하는 거 아니야. 뭐 당연하죠. 이상할 거 없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천명사상, 뭐 천심사상이란 그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망하는 것은 그 왕권이 불합리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하늘이 천벌을 내려서 이제 망하게 했다는 거죠. 또 한왕조가 흥성한 것은 또 그 한왕조가 이제 덕성, 인격의 문제에서 인정을 베풀어서 결국 천하통일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든 음양제의와 관련돼 있고요. 그것이 왕조의 흥망성쇠와 직접 관련이 있든 없든 이데올로기적으로 그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면 이제 결국 뭐 정권이라는 게 뭐 이제 살았다 죽었다 흥망성쇠를 거듭하니까 중국 전체 예를 들면 뭐 2000년, 3000년 역사를 보면 오히려 음양제의서열이라는 이런 어떤 그 관념적이고 신비주의적이지만 일종의 견제책이죠. 어느 왕권이든 어느 통치자든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뭐 이런 측면이 있는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중국에서도 생활을 해봤는데 사실은 우리는 뭐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이렇게 되지만 중국 민족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뭐 북한의 문제든 중국 문제, 인권 문제 거론하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다 우습다 생각해요. 왜냐면 뭐 미국은 지금 인권 문제가 미국도 크거든요. 뭐 경찰이 뭐 시민들 뭐 패 죽이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피장파장인데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중국은 좀 더 무감각하고 미국은 좀 더 예민하다? 요 정도 표현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그 세 분의 발제자와 세 분의 발제와 세 분의 토론을 다 들었습니다. 뭐 코멘트나 질의를 좀 받아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저희들이 초과해가지고 그 과정은 간단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다문화 사회 소통 연구회에서
뭐 다양한 연구와 연구 주제와 다양한 시각을 배울 수 있는 어떤 소중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세 분의 발제자 선생님과 세 분의 토론자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상으로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특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